프랑코가 군부 독재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스페인 왕가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내전을 한 것이고, 스페인 내전 솔직히 잔인했잖아요. 프랑코가 잔인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쪽 보고 이렇게 하지 마라. 파시주 가서 사회주의 때려잡을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나치도 국가 사회주의 노동장이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일단적인 대립이 커져가요. 마드리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다르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큰 줄기로 보면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게, 프랑코가 약간 박정희 같은 모델인데,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스페인 역사 보면서 재밌는 점이 진짜 많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프랑코가 군부 독재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살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군부 독재자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뭐 크로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당파 찰스 1세를 의회에서 탄핵을 해가지고 왕정을 완전 끝내버리고, 크로멜이 혁명을 해가지고 군부 통치를 하다가 이제 왕정 복구가 됐는데, 약간 이제 프랑코를 처음에는 군부 독재자 그래가지고 공화국을 설립한 그런 크로멜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프랑코는 카톨릭 왕당파였어요. 재밌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코가 그 스페인 왕가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내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카톨릭 왕족이 다스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프랑코 내전 났을 때 이제 왕이 도피를 해요. 망명인가를 했는데, 그 아들을 프랑코가 후계자로 키워요. 네, 카를로스. 네. 그래서 왕정 복구를 시켜요. 그게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사건이었는데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되게 웃긴 게, 프랑코가 그 군부 독재자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스페인에 자기가 그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왕이 다스리던 부르봉 그렇죠. 왕가가 다스리던 스페인에 난 수호자지 내가 혁명을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혁명가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후계자로 카를로스를 이제 데려왔는데, 그 카를로스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6.29 선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10년이 빨라요. 우리나라는 그때가 6.29 선언이 87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79년. 맞아요. 고등학교 때구나. 그래가지고 그 카를로 프랑코 사건 때문에 거의 멘붕 수준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때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막 나가고 하다가, 맞아요. 그리고 스페인 내전 솔직히 잔인했잖아요. 프랑코가 잔인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야, 저쪽은 우리보다 훨씬 세네. 엄청 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이양을 하고 왕자를 키운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러면 뭐 옛날로 더 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 젊었을 때 카를로스가 잘생기고 당시 세상의 왕이라는 게 이제 거의 멸종돼 갈 때인데, 갑자기 왕이 나온 거예요. 왕정 복구를 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카를로스가 지금은 나이 들었지만 젊을 때 잘생겼잖아요. 지금 그 아들도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평이 되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평이 좋았어요. 민주 한다고 그러고, 뭐 군대도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가 아마 그레이스 켈리 모나코 딸. 그래서 우리나라 전세가 다 그랬지. 얘랑 누구랑 결혼하냐 뭐 이러면서 또 쓸데없는 짓들 하고. 그러니까 프랑코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 되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고,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스페인이 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왜 단일 민족 국가 그러잖아요. 근데 스페인을 단일 민족으로 만드는 게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단일 국가로 만드는 정체성이 카톨릭 국가라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근데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네. 우리는 카톨릭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수호한다라는 게 그 스페인을 유지하는 어떤 정치적 능력인데, 왜냐면 거기가 무어인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전진 기지였고 거의 그쵸, 최후의 선이었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쪽은 너무 종족이 다르니까 이슬람을 몰아내고 유럽에 붙는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정체성을 주는, 그래서 신교도가 발달을 못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는 약간 거죠. 카톨릭의 어떤 이제 방파제 같은. 카톨릭의 방파제 컸지.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막 TK 정서처럼 뭐 보수의 성지 이런 것처럼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지키는 정서가. 그래서 이제 신교도가, 근데 이제 북유럽이나 이쪽 중유럽에서는 신교도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남적파적인 성향, 그러니까 법복귀족 해가지고 이제 관료주의로 넘어가면서 부르주아를 탄생시키는, 그게 이제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사회 그게 됐는데, 그 패스를 못 따라간 거죠, 스페인이. 그렇죠. 스페인은 그래서 카톨릭이 워낙 셌으니까. 카톨릭 세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레알 마드리드 좋아하시고 그 토박이 그런 그 보수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스페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정체성을 이제 자기들은 우리는 진보나 그러니까 보수나 뭐 이런 퇴행 세력이 아니고 우리는 정통적인 스페인의 가치를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게 극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카톨릭을 방파제 국가로서 카톨릭을 수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카톨릭이라는 그 사회적인 패브릭이 그 난민이라던가 뭐 이민자들이라든가 PC에 의해서 그 좌파들에 의해서 조각조각 나면서 사회가 퇴행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구교, 그러니까 구 체제가 아니고 자기들은 카톨릭을 통해서 민족 국가 정체성을 만들었고 경제 발전도 일으켰다. 소위 개발 독재든 어떤 경제 발전을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보고 우리 된다. 그쪽 보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난민이라든가 지역주의가 이런 발전을 깨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나 극자나 극우는 다 있어요.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로 극자가 붙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가 좌적인 걸 가지든 우적인 정책을 가지든 국가 권력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떤 개인 독재라기보다는 어떤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게 극으로 전체주의로 가는 게 극인데 전체는 좌나 우에 다 있을 수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나치도 국가 사회주의 노동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스탈린이나 후르시초프나 그 앞에 사회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얘들은 우리 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전체주의라는 것은 당시 소련이나 또는 뭐 예를 들면 파시즘이나 서로 다 우리가 노선이 다른 거지 이 전체주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키울 거냐 사회주의를 탄압할 거냐 요 차이였던 것뿐이죠. 그래서 스탈린이나 후르시초프도 나치를 처음에 우호적으로 봤던 게 사회주의와 전체주의가 반드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걔들은 다른 걸 또 보여줬지. 아니야 이게 파시주의 가서 사회주의 때려잡을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 국가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극이라는 게 붙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좌면은 우쪽을 보면서 극자를 다 붙이고 싶어 하고 우면은 좌를 보면서 극자를 다 붙이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세팅이 우리랑 많이 달라진다. 카톨릭, 지역주의 뭐 세팅이 이런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페인이 지금 조금 뭐 경제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많이 영미 체제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한 그런 스탠다드에 맞춰서 캐치업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주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스페인 지키자, 카톨릭 지키자 이런 거에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미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코 때부터 반미가 심했는데 그게 약간 우리나라랑 좀 세팅이 다른데 스페인이란 나라는 원래부터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이랑 맞짱 뜨던 나라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거예요.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지표랑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지금. 네네. 우파도 우리가 갑니다. 생각하는 우파 좌파하고는 그렇죠.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페인의 보수들은 이 사람들은 되게 그 과거 스페인 왕가의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공동체.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아직도 꿈이 되게 크네요. 오늘 우리가 달리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아니라 세상은 넓고 현상은 다양해. 현상은 다양한데 좀 인간의 그런 본능은 다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똑같은데 세상은 넓고 현상은 다양해. 인간의 본능은 똑같은데 조합은 다양해. 전세가 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우리 다 사회도 그래요. 지금 네. 극단적인 대립이 커져가요. 근데 이렇게 대립이 커져가다 보면 남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지표를 갖고 자꾸 공격을 해요. 뭐 이러면 너는 국수주의야. 너는 맞아요. 뭐. 예.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뭐 나이, 돈, 지위, 뭐 지역, 고향, 학교 이런 세팅을 가지고 이 세팅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잖아요. 어디나 다 그 세팅을 가지고 조합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전 세계의 현상도 편협파적으로 흡수하면서 분노만 키워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지금 그런 영향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전에 트럼프가 일기 집권했을 때 어떤 뉴욕 타임즈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 직원분인데 한국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요. 내가 솔직히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트럼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트럼프 이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이슈는 극히 달라요. 우리는 요만큼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우리가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한국하고 관련된 것만 아는 거 요즘 같으면 한국에다 관세 때린데더라 이것만 아는데 그래도 뭐 인권 문제니 뭐 민족 문제니 그럭저럭 들려오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식으로만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어차피 세계는 엮여 있고 우리가 또 내적 갈등이 심해지면 너는 뭐 트럼프냐 뭐 심지어 이거 갖고도 싸워. 근데 이게 잘못된 걸 가지고 자기를 강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막 표출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당을 쫙 놓고 이거 이런 애가 주장했는데 너 이거 비슷하네. 그러면서 지금 분노를 키워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전세가 지금 다 그러면서 극극이 지금 싸우고 저도 좀 21세기가 걱정되긴 해요. 지금 유럽만 해도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럽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어디 매체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게 EU 체제가 지금 이제 그렇죠. 한계에 예, 다다랐기 한계에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당신 제가 이스라엘 그 중동 전쟁 하면 당신 어느 편이요? 아니 내가 무슨 편이야 지금 전화 내가 근데 일단 묻고 봐. 당신 어느 편이요? 미국 대선의 얘기를 하면 당신 어느 편이요? 아니 내가 무슨 미국 시민권 있어? 전 세계의 문제가 이제 우리도 지금 뭐 전 세계 문제가 다 와요. 그러면 일단 또 어느 편이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강화되고 우리 스스로의 증오가 많아지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저쪽도 그런 것 같아. 뭐 프랑스도 트럼프가 되니 누구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세계가 이제 질서가 재편되고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EU라든가 여러 가지 체제가 개편되고 어떤 새로운 갈등이 지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은 우리가 익숙한 갈등보다 커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죠. 그럼 단순한 대안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의 나라는 어떡하지 하다가 한두 가지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기는 강화되고 분노는 커져가고 사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방법을 정밀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정책을 냈을 때는 어떤 후유증이 생기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문제가 닥치니까 남의 것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넌 이거면 이거잖아. 넌 이거면 이거잖아. 뭐 이러면서 지금 분노가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거를 딱 먹어버리니까 이제 후유증을 막 배앓이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교정을 하고 그러는데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교정을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논리가 이상해요. 예를 들면 전세 제도는 전 세계 없는 거다. 이거 없애야 돼. 없애야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다른 비유를 들게요. 만약에 어떤 음식이 있어요. 또는 뭐 커피랑 무슨 차가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에 500년 된 거예요. 야, 이거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 500년 된 건데.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빨리 버리자.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500년 된 거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보존해야 되지 않냐. 전세제도가 500년 된 거다. 그러니까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 지금 제가 전세제도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세제도 갖고 얘기할 때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500년 된 거야. 조선시대 초기부터 고려시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이 없어 그렇고 하여간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아마 고려시대에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말이 달라지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500년 된 제도야.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라는 분 계시고 이건 살려야 되지 않냐. 또 반대로 뭐 그렇게 오래된 악마였어? 이러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어떤 표면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과 역사와 비교하지 않고 어떤 거 이건 누가 주장했던 거야? 이건 누가 주장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참 나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에 많이 살아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 거를 참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우리 상황에 맞췄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니까 그거를 수렴해 가지고 더 좋은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게 약간 뭔가 싸움이 되잖아요. 맨날 네. 뭐 이 시기 맞다 저 시기 맞다 싸움을 붙여버리니까 그럼 꼭 하는 말이 나오는 말이 뭐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미국에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데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게 합리적인 이제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위해서 수렴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예, 자꾸 정제 과정을 예, 거쳐야 되는데 예. 뭐 참전은 뭐 역사도 참전하는 거잖아요. 싸움으로 막 그럼요. 해버리니까 참 뭐 그게 만약에 문제예요. 내가 세종대왕 때 이런 제도를 했으니까 이 제도를 시행합시다 그러면 아마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야 그 세종 때가 언제적 얘기인데 아무리 세종대왕이라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텐데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잖아. 역사를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세종 때 성공했던 제도라면 우리가 더더욱이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유럽의 제도 같은 거를 잘 모르죠.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달라요. 성향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이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그 남들처럼 이렇게 우리도 개발하고 해야 된다는 욕구가 되게 강하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제를 깔지 않고 막 그 유럽에서 하는 제도니까 이런 거를 하자 뭐 공공 뭐를 하자 하면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마드리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다르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좀 이제 자족을 해요. 막 그렇게 남들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평수 가지고 따지고 쟤는 30평짜리 사니까 우리도 저 집 우리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 이제 그 마드리드 친구 집에 한번 파티에 초대를 받으러 갔는데 마드리드 시내에는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이제 구도심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옛날식의 그 건물들이 막 있잖아요. 제가 사는 건물도 뭐 50년대 지어진 건물이고 더 이제 중심지로 가면은 그 왕궁 그쪽에는 막 100년 된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귀족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같은 블락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유럽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어느 지역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까예라고 해가지고 스트리트가 중요하다고. 어떤 그 대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못 살거나 이제 빈민층의 집들은 이렇게 후미진 돼 있는 거예요. 그 대로는 이제 귀족들이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뭐 젠트리피케이션 되고 해가지고 뭐 집세도 오르고 다 그 시내에 있는 데는 다 상업지구로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번 이제 아파트 시내에 있는 사람 집에 갔는데 아직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유럽 많이 여행 가시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옛날 예, 유럽식 건물 4층, 5층 집에 걸어 살고. 올라가는. 근데 거기를 이제 집을 사서 사는데 막 그런 게 없어요. 아유, 돈 벌어가지고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돈 벌어가지고 더 좋은 집에 가서 아파트 살아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그냥 5층 올라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옆집에서 뭐 재개발해서 뭐 엘리베이터 놓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놓자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갖고 뭐 되게 느리고 사람들이 그냥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좀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여기서 막 10년, 20년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집이 힘들어가지고 살겠나 빨리 이사 탈출해야지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좋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뭐 어때 막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제도든지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네, 환경의 차이를 보고 그 다음에 창의를 역사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과거에 성공했던 제도니까 쓰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성공했던 제도가 왜 성공했는지를 보고 지금하고 차이를 구별해서 이제 적용을 잘하고 창조하자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문화하고도 다 맞춰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세계는 넓고 알 거는 되게 많고 인간은 똑같지만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다. 조합은 다르다. 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유를 갖고 이제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정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의 해석하고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